15년 된 차를 아직도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실패한 인생이라 불렸겠지만 2026년, 지금 이들은 가장 스마트한 생존자입니다. 자동차 평균 수명이 8년에서 15년으로 2배가 됐습니다. 차를 아껴서가 아닙니다. 바꿀 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외식도, 여행도 어느 순간 조용히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5개의 지갑 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출 5번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지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멈춘 건 식탁이었습니다. 외식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동료와 나누던 점심, 주말 저녁에 삼겹살, 출근길에 커피 한 잔, 특별할 것도 없던 그 작은 누림이 어느 순간 망설임이 됐습니다. 메뉴판을 보다 가격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르던 자리에 부담스럽지 않은 걸 고르는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18년 7,000원이던 점심값은 2024년 12,000원이 됐습니다. 3,500원짜리 아메리카노는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외식 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 한 끼와 커피 한 잔, 그 작은 두 가지가 한 달, 1년이 쌓이면 짐섬처럼 느껴지는 무게가 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했는데 통장은 더 빨리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급도 분명 올랐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학에는 이 착시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화폐 환상.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지갑은 두꺼워졌는데 막상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상태. 숫자는 늘었지만 그 숫자가 데려다주는 곳은 더 좁아진 겁니다. 월급이라는 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물건에 붙은 가격표가 더 빨리 자라난 것뿐입니다. 옳은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인상은 종이 위의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폭이었습니다. 명목 월급이 한 해 3% 안팎 오르는 동안 외식 물가는 그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벌어진 격차만큼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겁니다. 속도를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2025년 1분기 외식 물가는 7.3%나 뛰었습니다. 양식이 8.1, 중식이 7.4, 한식이 6.5%. 가장 서민적인 메뉴라던 김밥마저 5.7% 올랐습니다. 가장 만만하던 한 끼가 가장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외식은 줄이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줄어든 쪽에 가까웠습니다. 빈자리는 곧 채워졌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앞 편의점에는 도시락을 집어드는 줄이 길어졌습니다. 도시락과 간편식은 해마다 2자릿수로 자라났습니다. 식당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차가운 진열대가 대신했습니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쪼들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줄에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궁상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식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멈춘 건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것이었습니다. 1년을 버티게 해주던 그 한 번의 보상마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해외여행. 직장인에게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1년을 버티게 해주던 약속이었습니다. 일상이 아무리 고돼도 여름에 그 일주일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보상마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4인 가족 일본 여행 한 번에 350만 원 안팎.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꿔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돈은 어떤 가정에게 월세 서너 달치입니다. 매달 머리 위 지분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단 일주일에 통째로 반납하는 셈입니다. 한 달 넘게 일해서 손에 준 것을 며칠 만에 다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산하고 나면 여행은 더 이상 휴식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치 노동을 며칠에 태우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끝낸 순간 비행기표를 검색하던 손이 멈춥니다. 문제는 이 망설임이 여행 한 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외식 한 끼의 무게도 30% 넘게 무거워졌습니다. 월급 숫자는 늘었는데 손에 주는 가치는 줄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번, 여행에서 또 한 번, 같은 박탈이 2번 반복됩니다. 줄일 수 있는 곳부터 하나씩 갖추고 그렇게 1년에 한 번뿐이던 가장 큰 보상이 목록에서 지워집니다. 여기서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해외 인증샷이 끝없이 흐릅니다. 푸른 바다, 화려한 야경, 환하게 웃는 얼굴들. 한때는 그 피드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기 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진 한 장 뒤에 따라올 카드값을 우리는 압니다. 부러움 대신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건 궁상이 아닙니다. 샘을 다 끝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한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카드 명세서만 남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시절은 이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를 멈춘 자리에 비로소 샘이 남았습니다. 숫자도 이 분위기를 증언합니다. 2026년 들어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이제 좀 나아지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안도,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그것이 지금 많은 지갑이 놓인 자리입니다. 이쯤이면 절약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멈춤은 미덕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의 보상마저 접은 사람들은 이제 더 깊은 곳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안의 물건들입니다. 세 번째 지갑은 가전입니다. 냉장장고도, 세탁기도, 에어컨도 고장나기 전에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화면이 깨진 텔레비전을 그대로 봅니다. 10년 넘은 세탁기 소리가 커져도 그냥 씁니다. 이건 취향이 아닙니다. 멈춤입니다. 가전은 안 사도 당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히 멈춥니다. 외식은 줄이면 티가 납니다. 여행은 안 가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가전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티도 안 나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지갑이 닫힙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은 한 번 사면 오래 씁니다. 그래서 안 사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에만 잡힙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티다 더는 못 버틸 때 그제야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갑은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00년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8.3년이었습니다. 8년쯤 타면 새 차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숫자는 15.6년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2024년 도로 위를 달리는 차의 평균 나이는 12.6년, 승용차만 보면 15.3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차를 더 아껴서 오래 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꿀 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5년 된 차를 모는 건 알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더 쓸 여력이 바닥났다는 신호.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동시에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15년 된 차는 실패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데도 바꾸지 않은 사람, 멀쩡한 차를 끝까지 굴리는 사람, 새 차 한 대 값을 통째로 지켜낸 사람입니다. 빚을 내서 새 차를 산 사람이 매달 할부에 짓눌릴 때 오래된 차를 보는 사람은 그 돈을 가족 곁에 남겨뒀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지킨 겁니다. 남들 눈에는 낡은 차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가장 냉정하게 계산을 끝낸 사람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무너지지 않는지 아는 사람. 이건 궁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로 위에 수많은 차가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버티는 중입니다. 이 멈춤은 한 집의 일이 아닙니다. 더 큰 화면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집을 사고 판 건수는 64만 3천 건, 직전 10년 평균의 66% 수준입니다. 셋 중 하나는 거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차도, 가전도, 집도. 우리 사회 전체가 가장 큰 물건들의 교체를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껴 쓰면 된다였습니다. 외식도, 여행도, 차도 안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지갑은 다릅니다. 아무리 아껴도 빠져나갑니다. 외식은 안 가면 그만입니다. 여행도, 가전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선택입니다.
그런데 집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막을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이 고정비는 두 갈래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2.8%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5%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갚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의 연 이자는 980만 원에서 1,925만 원으로 뜁니다. 매달 79만 원이 통장에서 더 사라지는 겁니다. 외식 몇 번 줄여서 메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한두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 가구가 짊어진 평균 금융부채는 1억 3천만 원을 넘습니다. 10집 가운데 7집이 빚을 안고 있습니다. 금리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7집의 통장이 동시에 출렁입니다. 같은 집, 같은 빚인데 갚아야 할 돈만 2배가 됐습니다. 줄일 방법도 없습니다. 집을 산 게 아니라 집이 당신의 월급을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세로 버티던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국 월세 비중은 2022년 48%에서 2025년 60.7%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2026년 들어 임대 10건 중 7건이 월세입니다. 전세라는 사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전세는 그래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었습니다. 월세는 다릅니다. 한 번 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10년 내면 8,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지방의 집 한 채 값입니다. 그 돈은 누구의 자산도 되지 않습니다. 통장에도 부동산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증발합니다. 빚이 없어도 자산을 쌓을 기회 자체가 막힌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5억 원, 중위값은 11억 원입니다. 장부상으로 보면 집을 가진 사람은 분명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팔면 손해고 갖고 있으면 매달 적자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40%, 일본도 60% 수준입니다. 우리만 유독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어둔 겁니다. 장부엔 억대 자산, 통장엔 텅 빈 잔고. 이게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함정입니다. 월급 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들어온 돈에서 대출이자나 월세를 빼고 관리비를 빼고 보험료를 뺍니다. 손에 남는 가처분 소득은 점점 얇아집니다. 집은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닙니다.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텨야 하는 참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5개의 지갑이 동시에 멈춘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설계한 구조였습니다. 왜 하필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부터 무너졌을까요? 그 진짜 정체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끊고 차를 15년씩 타도 돈은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아껴도 새는 돈, 그 진짜 정체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집 한 채에 몰아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봤듯 한국 가계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쏠림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기 위해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크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집계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1%, 세계 33개 나라 가운데 1위입니다. 그것도 4년 연속입니다. 이 부담을 우리 다음으로 무겁게 진 홍콩이 93%, 미국은 72%에 그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태깊이 빚의 무게 위에 서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이 구조는 우리를 부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니 지갑도 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는 순간 같은 구조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오를 땐 지갑을 열게 하고 멈추면 지갑을 닫게 만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재산이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어 위기가 오면 소비가 한꺼번에 얼어붙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했던 사람부터 멈췄습니다. 가장 열심히 집을 사고 가장 성실하게 빚을 갚던 중간의 사람들.
그들이 구조의 무게를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 풍경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자산 거품이 꺼진 뒤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만큼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멈추니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줄어 다시 소비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식을, 여행을, 세차를 조용히 미루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입니다. 그 절반 가까이가 동네 가게와 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닫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가게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닫히긴 가게는 숫자로도 남습니다. 소매업은 6곳 중 1곳꼴로, 음식점은 그에 가까운 비율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빚은 세대도 가리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가구의 셋 중 하나가 아직 빚을 지고 있고 그 평균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퇴가 빚의 끝이 아니라 빚을 아는 채 맞는 노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이 외식을 줄인 건 궁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미룬 건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된 차를 그대로 타는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무거운 구조 위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후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똑똑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가족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닻을 내린 선장입니다. 멈춘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절약은 붕상이 아니라 생존이고 생존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5번째 지갑은 지금 안전한가요? 강남 한복판에서 수억짜리 아파트가 5억씩 깎인 채 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 강남을 현금으로 싹쓸이하던 바로 그 중국 큰손들이 누구보다 먼저 그 집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언론은 세금 탓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규제 탓이라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강남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우리 강남에 들어왔고 왜 지금 길을 쓰고 도망치는지, 그 과정에서 평범한 우리는 왜 대출 한번 받기도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금매가 정말 강남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를 남기고 갈지 돈의 그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파의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는 올해 1월 13일 31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나온 호가는 26억 9천대로 떨어졌습니다. 4억 넘게 깎인 겁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더합니다. 작년 10월 최고가가 33억이었는데 올해 2월 최저 호가는 27억까지 내려갔습니다. 넉 달 사이에 6억이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웬만한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 단지 한 곳에서 몇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단지에 쌓인 매물만 1,700건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전체 계약은 65건, 서초는 38건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의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손님은 끊긴 겁니다. 아침에 5천을 깎고 오후에 2천을 더 깎아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만 줄을 섰는데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매물 적체입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2026년 2월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동시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남이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부자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지금 사도 되나? 망설이는 그 시장의 한복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집들을 가장 먼저 던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강남을 현금으로 싹쓸이하던 바로 그 큰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중국 자본으로 추정되는 매물이 그 적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손들은 도대체 언제, 왜 강남에 들어온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 중국 본토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그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회사들에게 강력한 빚 규제를 채웁니다. 이름은 3도 홍선, 쉽게 말하면 부동산 회사에 빚 세종 족쇄를 채운 겁니다. 그동안 빚으로 집을 마구 지어 올리던 회사들의 돈줄을 한순간에 조인 거죠. 그러자 가장 먼저 휘청한 곳이 헝다라는 회사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국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개발사였습니다. 빚이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빚이죠. 결국 2021년 12월 헝다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벽개원, 카이사 같은 다른 대형 회사들도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다 내고도 집을 못 받은 사람, 다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기 나라 집값이 마치 배춧값처럼 폭삭 주저앉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사실 위기가 터지기 전인 2019년부터 중국의 돈 많은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산을 여기저기 나눠둔다는 명분으로 돈을 슬슬 국경 밖으로 빼내기 시작한 겁니다. 불난 집에서 현금만 들고 뛰쳐나와 가장 튼튼해 보이는 옆 건물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집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일수록 안전해 보이는 남의 나라 부동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돈의 행선지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규제는 느슨하고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강남은 흔들리지 않을 가장 튼튼한 옆 건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집 한 채 사려면 통장 잔고의 대출 심사까지 몇 달을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그 까다로운 한국의 대출 규제를 다 피하고 강남을 현금으로 척척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지나간 빈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를 까보겠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집을 도대체 얼마나 산 걸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가진 우리나라 주택은 10만 216호입니다. 10만 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일까요? 0.52%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파트 200채가 늘어서 있을 때 그 중에 딱 한 채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좀 의외였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약 6만 가구로 56%,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 2만 3천 가구, 캐나다, 타이완 순서고요. 이 외국인 보유 주택을 공시지가로 다 합치면 약 33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외인 게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강남일 것 같죠? 아닙니다. 부천, 안산, 시흥 같은 수도권 구도심입니다.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는 미국인, 캐나다인이 더 선호합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 무게중심이 강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중도 0.52%밖에 안 되고 강남도 아니고 부천, 안산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맞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채를 사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집 한 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장 잔고를 까보이고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증명하고 소득에 묶여서 대출 한도에 막힙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국 은행이나 해외에서 빌린 돈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 대출 규제의 잣대가 아예 닿지 않는 돈이죠. 출처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지갑을 탈탈 털어 보여야 하는데 그들은 출처를 묻지 않는 현금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5년 3월 서울 성북동의 한 단독주택이 119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올해 전국 단독주택 중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1992년생, 우리 나이로 33세 중국인이었고 그것도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위법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를 해서 무려 840억 원을 빼돌 돌려 서울 아파트 55채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관세청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중은 0.52%,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돈의 성격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작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진짜 문제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칙이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먼저 대출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강남에 집을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 U27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리 많아도 6억까지만 됩니다. 생애 첫 집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줄었고요.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11호 대책이 더해지면서 25억 넘는 집은 대출이 딱 2억까지만 나옵니다. 거기다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됐어요. 쉽게 말하면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 가정해서 내 대출 한도를 한 번 더 깎는 겁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양손이 다 묶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요, 자기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예 현금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묶어둔 이 규제들을 그냥 옆문으로 비켜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쪽은 양손을 묶고 린에 올렸는데 다른 쪽은 글러브도 안 끼고 올라온 시합이에요. 내가 6억 빌리겠다고 몇 달을 서류 떼고 심사받으며 매달리는 동안 옆에서는 현금 가방이 그냥 통과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들였으면 거기 살기는 할까요? 숫자로 보면요. 장기 체류자 대비 주택 보유율이 중국은 7.5%인데 미국은 27%입니다. 보유 가구 수는 중국이 압도적 1등인데요. 정작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비율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묵혀두는 거죠. 우리는 들어가 살 집 한 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중국은 땅이 전부 국가 소유라서요. 외국인은 길어야 70년 빌려 쓰는 게 전부입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중국집을 영영 못 사는데 중국인은 우리 강남을 기한도 제한도 없이 영원한 내 것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상호주의가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네가 내 집을 못 사면 나도 네 집을 안 판다는 게 맞대응 원칙인데 우리만 그 원칙 없이 문을 활짝 열어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돈의 출처를 따져보면 또 다릅니다. 우리는 집 한 채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통장 잔고까지 탈탈 털어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국경 밖에서 들어온 돈은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33살 중국인이 성북동 단독주택을 119억 6천만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는데요. 정부도 어디서 난 돈인지 의심스럽다며 위법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는 잔고를 까 보여야 하는데 그들은 출처를 묻지 않는 현금을 들고 온 겁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대출도, 실거주도, 상호주의도, 자금 출처도 전부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게 공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영끌에서 수천만 원 대출 한번 받으려고 몇 달을 매달리는 동안 누군가는 그 모든 규칙을 비켜서 우리 동네 집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두고 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나라들이 빗장을 거는 움직임이 강남을 싹쓸이하던 중국 큰손들을 기를 쓰고 도망치게 만든 진짜 방아쇠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만 안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캐나다를 보세요. 외국인은 아예 집을 못 사게 막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2025년에 풀릴 예정이었는데 그걸 2027년까지 더 연장했어요. 호주는 한술 더 떴습니다.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사는 걸 금지했고 그 빗장을 2029년 6월 말까지 늘려놨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금으로 막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사면 추가 취득세라는 걸 무려 60%나 물려요.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만 6억을 더 내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지 말라는 소리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아예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고 연방법원이 이걸 합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나라들은 현관에 이미 자물쇠를 달아놨던 겁니다. 우리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그 빗장을 걸기 시작했어요. 2025년 8월 26일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가 묶였어요. 이제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미리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맺은 계약은 아예 무효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들이 도망친 방아쇠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들어오는 문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양도세의 보유 부담까지. 나가는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어요. 들어오긴 어렵고 나가긴 쉬운 이 비대칭. 눈치 빠른 돈일수록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남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출구 전략으로 말이죠. 효과는 숫자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제도 시행 후인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51%나 줄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65%가 급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서초구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92건이던 외국인 거래가 단 11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88%가 사라진 겁니다. 빗장 하나 걸었더니 열의 9이 발길을 끄는 셈이죠. 국회에서는 아예 한 발 더 나가려 합니다. 2025년 7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신고만 하면 되는 지금 방식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사는 방식으로 바꾸고 네가 내 집 못 사면 나도 안 판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법으로 못 박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빠져나간 강남은 정말 폭락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갔으니 강남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 2월에 금매가 쏟아진 건 외국인 탈출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몫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5월 10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였습니다. 세금이 무거워지기 전에 팔아치우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떠난 빈자리에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줄을 선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4월이 되자 그 무섭게 쏟아지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금매가 약 90% 소진됐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많았는데 받아주는 사람도 그만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월, 강남구 집값은 11주 만에 0.19% 반등했습니다. 11주면 거의 석 달입니다. 석 달을 내리빠지다가 다시 고개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폭락이 아니라 단기 조정 후 회복에 가깝습니다. 폭락을 기다리며 통장만 들여다보던 분이라면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격은 돌아왔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물이 빠진 자리에 드러난 건 진흙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기 있던 구멍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을 막아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딱 1년짜리 한시조치입니다. 2026년 8월 25일이면 풀립니다. 상호주의를 법으로 못 박자는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묶여 있고요. 빗장은 잠깐 걸렸다 풀릴 예정이고 자물쇠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빈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다음 사이클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뉴스에 폭락이니 급등이니 하는 헤드라인을 보지 마세요. 그 대신 돈의 흐름과 제도의 변화를 먼저 읽으세요. 헤드라인은 파도를 보지만 돈은 조류를 봅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늘 늦고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집을 살지 말지, 지금이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공포나 환호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규제 때문에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부동산도 상호주의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개방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